28강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머야, 근로자 임금 채권이 짜잔 하고 나타나 버렸어요. 이랬을 적에 이게 정말로 조심하셔야 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액을 표시해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에서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입니다.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5억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보니까 5억입니다. 이랬을 때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하자가 없을 때는 얼마 써야 된다 하더라? 9억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자가 없을 적엔 9억 써야 되는데, 어쩐 바고 임금 채권이 이게 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임금 채권이 이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그럼 좋습니다. 나는 단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잘 들으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배당을 철회했다, 아니면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랬을 때 나는 오로지 임차인만 바라보면 돼요. 왜? 나는 그 임차인 보증금액을 진행했다 끌어안기 때문에 따라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우리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었다. 상관없어요.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임금 몰라.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번에는 뭐 이게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하자가 없을 때 9억이다. 야, 근데 여기 임금채권 5억이 딱 받치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전처럼 말이죠.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만약에 낙찰 가격을 만약에 4억을 쓴다더라. 4억을, 그죠? 4억을 쓴다더라. 그러면은 요 4억 원은 임금채권자가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니까. 여기 최우선 변제잖아. 최우선 변제, 그죠? 임금채권이 최우선 변제 시간이 있어서 나중이라도 얘가 이게 싸가지 없다니까. 한마디로 임금채권이. 그렇다. 저 근로자분들한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싸가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듣기 거부하시면 제가 이게 표현을 조금 완화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니까 이게 우선변제니까 배당 순위가 임금채권이 1등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낙찰 가격이 4억이란 말이죠. 그죠? 4억인데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4억 원은 임금채권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따라서 낙찰자를 얼마? 5억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요런 경우는 그래도 9억이니까 그나마 이건 좀 괜찮다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임금 채권액이, 지난 이제 일부 방송에서도 임금 채권이 5억에다가 7억, 9억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똑같이 해보자 이거죠. 1차 가격이 10억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억이에요. 이번엔 임금 채권 7억입니다. 7억. 7억인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하자가 없을 적에는 이 9억을 써야 된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 과연 이걸 얼마를 또 써야 되냐. 만약에 임금 채권 5억인데 이 사람이 9억인데, 잠깐만, 저도 헷갈리네, 자꾸. 9억인데, 9억에 돼가지고, 요건 지금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메모한 거하고 조금 틀리니까, 요건 지금 조금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제가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시 자료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요게 지금 이거 말씀드리다가 지금 막힌 것 같아요. 임차인이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했다. 요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같은 경우 신경 쓸 필요 없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막히죠? 봐가지고 생각이. 예를 들어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보증금액이 5억이다. 5억인데 보니까 근로자 임금채권이 이게 미주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임금 채권이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이 뭐 예를 들어 한 7억 정도 된다 이거죠. 이걸 내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걸 7억 선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치자합니다. 7억 선에서 낙찰을 받았을 적에 임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니까 여기서 임금 채권 5억을 가져가 버린다고. 그죠?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A가 2억을 배당받아 버린다고. 그럼 2억을 배당받는다? 이거 맞네. 이거는 2억을 배당받으니까 나머지 3억은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이 3억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를 해버린다고. 낙찰자 인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7억에 낙찰받았는데 인수하는 금액 3억을 플러스 해버리니까 10억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1차 감정 가격이 8억 대비해가지고 전체 10억이 돼버린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임금 채권액이 소액일 수도 있지만은 대단히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금액이 소액인지 큰 금액인지를 우리 일반 경매인 입장에서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이 자리에 임금 채권이 5억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임금 채권이 50억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50억이다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1차 감정가 8억인데 적당히 조사해가지고 안돼 7억 쓰면 되지 이건. 7억 다 가져가요. 임금 채권에서. 7억 싹 다 가져가고 A는 전세 보증금 5억이잖아. 그죠? 5억인데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합의 어떻게 이제 플러스 5억을 하게 되면 12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1차적인 투입 금액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되는데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8억이다? 야, 그럼 이건 봐가지고 한 4억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산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요. 임금 채권자 이 사람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많으면은 이렇듯이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한 푼도 배당 받을 여지가 없고 그러면 이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임금 채권이 상당히 소액이에요. 소액이다 보면은 때론 봐서 A는 자기 보증금 5억 원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돼가지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아까도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옛날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적에는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줬습니다.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쭉 보면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게 또 보니까 얼마 나와 있네. 예를 들어가지고 5억이네. 5억이다 그러면 내가 입찰 금액이 높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봐가지고 이 물건이 만약에 8억인데 한 7억 정도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야,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5억이네? 그럼 내가 굳이 높게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죠? 높게 쓸 필요는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서 임금 채권자들이 적게 가져가고, 그 대신 나머지 인수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을 끌어안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근데 이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방법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권리수익금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근데 뒤에 후순위로 근로자 임금 채권이 나타났다 하더라. 근데 그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다.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를 넘어버리면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더라. 그럼 시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빠르더라도 근로자 임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니까 임금 채권이 후순위일지라도 먼저 가져가 버린다더라. 그럼 임금 채권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적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 금액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요.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신고됐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이라 그러면요. 누가 전화가 옵니다. 이거 근로자 임금 채권 신고됐는데 얼마예요? 저는 얼른 알려줍니다. 봐가지고. 그렇게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부가 이제 오픈됨으로 인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금액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 대단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소액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액이다 이랬을 적에는 때로는 봐가지고 마음 놓고 입찰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을 거의 다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임금, 지금 깜깜이 경매 투자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 요거 깜깜이 투자입니다. 조세 채권 깜깜이에요. 조세 채권인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가지고 압류에 따른 이게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뽀한테 전화해보는 거죠. 뭐 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담당 경매계도 전화해보는 거죠. 뭐 해가지고 계장님 저기 뭐 근로자임금 채권 됐는데 그 채권 얼마예요? 물어보고 안 가르쳐주고 뭐 알았다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막 전화해보는 수밖에 이게 무대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봐가지고요.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이게 배당 종기일 이전에 이랬을 때 이제 임금 채권도 제가 조세 채권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철회했다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단보다 임차인의 예를 들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치나 5억 원은 낙찰자 인수잖아요, 그죠? 낙찰자 인수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 채권에서 뭐 얼마나 받아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은 일단 갱매시 매각으로 다 죽어버려요. 조세 채권도 갱매시 매각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말소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억 원을 인수한다는 그런 전자하에서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 받아갈지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 받아갈지에 대한 배당 금액을 우리가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증 금액이 5억인데 야 내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 사람이 4억을 배당받아야겠구나. 그럼 내가 1억을 인수하지. 이 인수하는 금액을 알아야지만 입찰 금액이 나온다고.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 같은 게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를 써야 될지 이게 정말로 좀 깜깜이 투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주거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 대항력 있는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거죠.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하였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 끽 들어왔어. 조세 채권이 끽 들어왔습니다. 이땐 조심하자. 왜냐면 걔네들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감히 쉽게 움직인다는 건 조금 이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5억이죠. 반복됩니다만 5억을 낙찰자 인수한다. 인수한다는 사실은 5억을 인수한다는 것은 완전히 고정적이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고정적으로 상수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 변수입니다. 변수. 이거 몰라. 이 금액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써야겠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배당 철회했다 이거지. 배당 신청했다 배당 철회했다 하면 그랬구나 했구나. 너 보증금 얼마야? 5억이지? 알았어. 5억 내가 인수하는 거야. 5억 인수한다는 것이 완전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물건 있잖아. 1차 가격이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이건 뭐 요즘 같은 게 한 9억 정도 써야 된다 하대? 근데 5억 인수하니까 5억 빼야지. 그러면 내가 얼마지? 내가 4억 정도 쓰면 되겠구나. 그럼 근로자 임금 채권이 만약에 뭐 한 7억 정도 된다 손 치더라도 너희들이 뭐 7억을 받아가든지 말든지 4억 받고 나서 나 3억 못 받았는데 그건 너가 팔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특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 근데 또 중간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이 낀게 있다 이게. 이랬을 적에는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금액이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돈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 1번 같은 경우 요거 상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조세 채권하고 임금 채권이 싹 들어왔다. 이랬을 적에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특히 조세 채권 같은 경우 당해세나 일반 조세에 따라 가지고 당해서 우선 원칙이고 조세 채권에서도 제가 나중에 다른 파트 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이에요. 그죠? 법정 기일에 따라 가지고 우선 면제권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교통 정리할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입찰하는 물건 보니까 조세 채권, 임금 채권 빡 들어와 있다 이제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참 좋다니까요. 경매 한 건 낙찰 받아가 말이죠. 완전히 쓰러지면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또 뭐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가 2014년 돼가지고 지금도 유튜브 상에 오늘 유튜브 방송 끝나고 나서요 유튜브 채널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인천 경매 점 찍고 자살
얘가 검색해보세요. 그 영상물, YTN인지 연합뉴스인지 해가지고 그 동영상 영상물 지금 뉴스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인천 쪽에 소재하는, 저기 빌라 열 몇 채를 낙찰받으신 분이 말이지, 가족들, 그 당시에 중2짜리 딸내미니까 14살짜리, 14살 되겠대요. 하고 부인하고 본인하고 서있어 그냥 동반 자살을 한 그런, 경매 투자해가지고 왜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말이지 우리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한마디로 땡치는 걸 목매다 자살하는 쪽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금이 제대로 회전이 되고 제대로 돌아갔다고 하면 그런 어떤 대단히 참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셨겠습니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인지를 좀 하시고 차갑차갑 말씀 안 들립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경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자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은 임차인 본인이 낙찰 받으려고 배당 신청 안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럼 모르죠 봐가지고. 그럼 내가 임차인 뱃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가 왜 배당 요구 안 했냐? 그거 우리 따지지 말아요. 그럼 바로 따져봐가지고. 우리는 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얘가 배당 요구 안 했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얘가 권리신고만 했구나. 알았어. 너 얼마야? 보증금이 5억이구나. 5억 좋아. 내가 이거 낙찰받으면 내가 5억을 끌어안아야겠구나. 인수한단 말이죠. 그것만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가 먹으려고 배당 요구 안 했다. 이게요, 낙찰자,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가 낙찰 받잖아요. 그죠? 그 채권 상계 안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멍청한 임차인들이 있어요.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니까, 야, 배당 요구 안 하니까, 야, 임차인 보증금 만약에 5억이면요, 5억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억을 인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섣불리 못 들어오거든요. 몇 번 유찰된 상태에 지그씩 들어가더라고. 그럼 지가씩 들어가는 거니까 지가 들어간 낙찰 받아가지고 지가 채권 상계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배당 요구 안 했잖아. 배당 요구 채권 상계라는 것은요. 채권 상계 신청이라는 것은 당해 경매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낙찰 받으면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후 매각 허브 기일 있잖아요. 그때까지 법원에는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채권 상계 신청은 뭐냐? 나 있잖아. 이 물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임차인 5억이면요. 나 5억을 배당받을 그런 권리가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이 5억 원을 배당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낙찰받고 나서 법원과 채권 상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경매회장 띡 쳐다봅니다. 당신 왜 채권 상계 신청했어? 그러면 나 이게 임차인인데 배당받아. 당신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도 안 했잖아. 배당 요구 안 했는데 어떻게 채권 상계 됩니까? 그런 멍청한 임차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경매 물건 딱 보시면 있어가지고요. 딱 보는 순간에 나와 관계가 없어. 진짜 개무시해버려요. 제가 왜 배당 신청했다가 배당을 왜 처리를 했을까요? 밤새도록 고민해봐봐요. 고민해봐도 덕이 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 봐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또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말이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 요건 후순위 전세권. 대항력 없어. 후순위 전세권이에요. 낙찰자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하면 돼요. 여기 근로자 임금 채권에 수백억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대항자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임금 채권이 한 100억이야. 이럴 리는 없겠지만. 대항력 그러면 낙찰 금액이 만약에 1억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 1억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이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네. 그럼 낙찰자는 눈도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에 반해 후순위 전세권이네?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뭐다? 낙찰자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법원에서 알아서 착착착착 해서 교통정리해 준다니까요. 말소시켜 준다니까요. 그럼 낙찰자는 그것도 어떻게? 편안한 마음. 일단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 100개가 들어와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거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보니까 소유자. 이거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매인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부동산 상의 권리자니까 대표 주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저 집에 보니까 임차인이 없어.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근로자 임금 채권 채권 계산 나오고 말이지. 또 조세 채권 빡 신고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뭔가 쭉 나올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하면 된다. 맞잖아요, 그죠? 자, 왜 편하냐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한다.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상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있어서 어쨌든 얘네들은 자기네들 채권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든 그럼 불문하고 낙찰자 대감을 딱 납부하면 이거 없어져 버린다. 이런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압류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거든.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자라서 이 집에 전입신고를 했겠지요. 전입신고 했다 손치더라도 또 당신 임차인이야? 아니지. 소유자지. 소유자는 뭐 당연히 뭡니까? 인도명의 신청해서 확 내보내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하시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아까 잠깐 방송하다가 사실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삐뚤어 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 조세 채권이 있다 했을 적에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얘네들이 먼저 특히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최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에서 먼저 싹 배당 받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몫이 줄어들면은 그 차액만큼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근로자 임금 채권은 알 방법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알 방법이 있다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들어왔다 이랬을 적에는요, 어쨌든 봐가지고 뭐 조사 방법은 뭐 별게 있겠습니까? 법원에 전화해 본다든지 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뭐 임차인을 앞세워가지고 열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경매 신청권자 앞세워가지고 당신 이 사건 열람해봤지 않겠느냐?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봤냐 말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물어봐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12월 이제 1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요? 2022년 12월 19일 날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관련된 경매 현재 진행 중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로자 임금 그 채권 신고된 것이 지금 제가 오늘 뽑아놓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건 뽑아놨습니다. 오늘 현재. 이 중에서 낙찰된 게 하나인가 2개 있고 나머지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 10건 이상 경매 진행 중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못 드리고요. 2022년 12월 19일 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서 의문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이 영상물 밑에다 질문 주시면은 때로는 봐서 제가 필요하면은 그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영상물로 통해 가지고 뭡니까 어떤 지식을 좀 더 습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